정든 연희동 집으로 돌아온 뒤 내가 한 사람의 가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데는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었다. 하루에 일과가 크게 달라졌다고 할 것도 없었다. 나의 일상을 챙기며 도와주는 사람들 모두 그대로였고 방문객들 대부분도 지난 시절 청와대와 정부, 당에서 함께 일하던 동지와 부하들이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행사 참석을 위해 부지런히 집을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하루의 일정표 외에는 살펴봐야 할 보고서나 재가 문서 같은 서류가 없다는 사실 정도였다. 아침이 되면 습관처럼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었지만 의전에 신경 써야 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다소 낯설었으나 긴장과 구속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으로 한결 마음이 편했다. 무엇보다 민주정의당이 그 치열했던 선거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고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고락을 함께한 평생 동지 노태우가 후임 대통령이 되었으니 걱정할 일은 없어 보였다. 대통령직이라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내려놓은 지 일주일쯤 지난 3월 초 나는 모처럼 홀가분한 기분으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청와대 시절에도 대통령 휴양시설에서 가족과 지낼 기회가 종종 있었지만 사실 그때는 갇혀 지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았다. 자유롭게 떠나는 가족 동반 제주도 여행은 가벼운 흥분감마저 자아내게 했다. 학창시절 수학여행이라는 건 꿈도 꿔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수학여행을 떠날 때의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돌이켜보니 그 3월은 내가 부안사령관에 임명되었던 1979년 3월로부터 꼭 9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부안사령관 부임은 내 인생에 있어서도 운명과도 같은 변곡점이었다. 운명은 나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냈고 이후 9년 동안 때로는 경랑에 휩쓸리고 때로는 경랑을 일으키며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오랜만에 모처럼 안온한 기분에 젖어 가족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열흘쯤 후에는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2월 25일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던 베이커 미 재무장관은 그날 오후 나를 찾아와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퇴임한 외국의 국가원수를 공식 초청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재임 중 레이건 대통령과 한미 동맹 관계를 확고히 다져놓은 외교적 성과와 아울러 특별한 개인적 친분을 되새기며 흔쾌히 수락했다. 1981년 2월 첫 대면 때 내가 국민에게 약속한 평화적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다짐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레이건 대통령이 나에 대한 신뢰와 감사의 뜻을 방미 초청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모처럼 느껴보는 여유로움, 행복감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5공화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국가원로자문회의 문제였고 뒤이어 나온 얘기는 내 동생 전경환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었다. 각종 언론 매체들은 새마을운동본부의 문제점들을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당장은 내 동생을 겨냥하고 있지만 종래는 그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올 것이라고들 했다. 나와 오공화국에 대한 정치 보복 공격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얘기들 또한 들려왔다. 대선에서 패하고 절치부심 중인 야당은 13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서력한다는 전략 아래 노태우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민정당을 공략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와 오공화국 공격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로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 공격 자료들이 권력 핵심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소문이 있다고 했다. 관계당국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태우 측에서 나와 오공화국을 격화하려 한다는 것은 이미 13대 대선 기간 중에 그 기미를 감지할 수 있었다. 나는 선거운동 기간 중 노태우 후보의 연희동 집을 몇 차례 방문했다. 노태우 후보의 지원 요청을 받고 간 적도 있지만 주로 내가 스스로 격려차 찾아갔다. 선거전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던 1987년 11월 말경이었다.
노태우 후보가 나의 친인척들과 관련된 비리 문제를 공격하는 야당 후보들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고충을 털어놨다. 나는 주저없이 얘기했다.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무슨 말이든 다 해라. 내가 10번, 20번 죽어도 좋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니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이겨야 한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며칠 뒤 김윤환 비서실장이 노태우 후보의 TV 연설문 원고를 가져와 보고를 했다. 노 후보의 연설문 문안은 내가 보자고 한 일도 없고 또 나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김 실장은 공약사항 가운데 권력형 비리는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나의 반응을 살피는 듯했다. 후보의 연설 내용을 일일이 살펴보거나 간섭할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나는 득표 전략상 필요하면 무슨 얘기든 다 해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12월 4일 KBS를 통해 그 연설이 방송된 다음 날 김 비서실장이 보고할 게 있다고 했다. 연설문 문안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원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라는 대목이 있기에 굳이 국가 원수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고 노태우 후보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또 저의 집사람 역시 집안일을 살피는 전통적인 한국의 조용한 아내와 어머니로 있게 하겠다는 대목도 있어 빼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방송이 됐다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고 하고 넘어갔다. 노태우 후보는 그 뒤 유세장에서의 연설에서도 같은 공약을 발표했을 것이지만 나는 그 문제에 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 노태우, 김옥숙 내외를 중심으로 한 육공 내부에서 나를 노태우와 차별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다. 노태우를 보통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의미였고 부정부패를 척결, 국가 원수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같은 말은 내 주변이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내비친 것이었다. 저의 집사람 역시 전통적인 한국의 조용한 아내와 어머니라고 한 것은 내 아내가 조용한 아내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나온 그런 말들이 득표 전략상 필요한 것일 수 있었고 노태우 측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선거 연설과 공약 사항의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 쓸 일이 없었다. 냉정히 얘기하자면 선거에 나온 후보가 무슨 말을 하건 그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자유일터였다. 그 누구를 부정하건 차별화하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나와 노태우의 특별한 관계, 노태우 후보가 내가 창당한 민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는 사실, 새로 출범하는 육공화국의 뿌리가 오공화국이라는 점 등을 접어두면 그보다 더한 말들을 한다고 해도 괴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노태우 대표가 당선자 신분이 된 뒤부터는 단순히 차별화하거나 나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그치지 않고 야당과 1심, 2심 전심으로 나를 폄하하고 공격함으로써 60을 50과 확실히 단절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다. 국가 원로자문회의를 둘러싼 논란과 새마을운동본부의 비리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은 그 시작이었다. 그 후 60 기간 내내 계속된 50 청산 정국은 각본에 따른 명실상부한 560 단절 드라마였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그 드라마가 연출된 데에는 오랜 세월 줄곧 나이 그늘에서 지내오며 콤플렉스가 쌓인 노태우, 김옥숙 내외의 보상심리가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홀로 한강변에 나가 눈물을 훔쳐야 했던 2인자 시절의 서름과 야속함은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했을 터였다. 그런데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됨으로써 그 기회가 온 것이다. 그들 주위에는 그 같은 심리를 자극하고 이용함으로써 노태우 부부의 총애를 얻고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 나와 50 화국을 저 멀리 떼어놓으려는 생각은 60 핵심의 가슴속에서 진즉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노태우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으로 당 선정을 받은 뒤 아내와 함께 그의 집을 찾아갔다. 당선을 축하하고 선거 기간 중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그 이틀 후에 나는 다시 노 당선자 집을 방문했다. 나를 비롯해서 권익현, 정호영 등 육사 11기 동기생 몇몇이 부부 동반으로 모여 축하 모임을 가진 것이다. 그 자리의 주인공은 물론 당선자 내외였고 참석자들은 노태우 대통령의 탄생을 다 함께 기뻐하며 축하와 기대의 덕담들을 건넸다. 노태우 당선자 내외는 나와 다른 동지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다분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만 느껴졌다. 그의 말에 진심이 실려있지 않은 듯 여겨진 것은 그 뒤에 이어진 말 때문이었다. 노 후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후보 자신이 훌륭하고 국민적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고 나와 민정당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오히려 득표의 마이너스 요인이어서 거리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체육관에서 치른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나와 국민이 직접 뽑아준 자신은 그 위상이 다르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 말이 틀린 얘기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 즈음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태우 개인의 인기가 나나 민정당의 인기보다 높았다는 건 사실일 터였다. 6.29 선언의 감동이 아직 국민들 가슴속에 남아있었고 노태우는 바로 그 감동의 드라마를 자아낸 주인공이었다. 반면에 나는 노태우가 밟고 지나간 극복의 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선거 기간 중 나는 노 후보에게 얼마든지 나를 밟고 가라고 했고 그는 나와의 차별화 전략을 10분 활용했다. 그것이 승리의 한 요인이 된 것이 분명한 만큼 노 후보의 인기가 좋아서 당선될 수 있었다는 말은 옳았다. 그러나 노태우 부부가 적어도 우리 내외 앞에서만큼은 큰 소리로 떠들 일이 아니었다. 선거 기간 중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일은 차치하고라도 6.29 선언을 기획하고 연출해 그 영광을 몽땅 자신에게 안겨준 사실을 생각한다면 나로 인해 선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얘기는 내가 없는 자리에서나 할 일이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노태우 당선자의 태도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려 하지는 않았다. 치열했던 선거 전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당선의 기쁨에 들떠서 하는 소리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다. 나는 아직 2달 남짓 남은 임기 만료일까지 6.29 선언을 통해 국민들과 약속한 모든 민주화 조치들을 실행에 옮겨야 했고 노태우 당선자는 또 그 나름으로 취임 준비와 국정 구상 등으로 바쁠 터였다. 각자가 서로의 소임과 권한을 존중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도 바쁜 시기에 불협화음을 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나의 군 인사에 대해 노태우 당선자 측에서 못마땅해 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해 12월 26일 군 고위 장성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참의장의 2년 임기가 만료돼 인사 요인이 생긴 데 따른 정기 인사였다. 합참의장의 최세창 3군 사령관을 임명하고 그 후임에 고명승 보안사령관에는 최평옥 7군단장, 수방사령관에는 김진영 장군을 각각 임명했다. 박희도 참모총장과 민병돈 특전사령관은 임기가 남아있어 이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태우 당선자 측에서 이를 두고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 요인이 생긴 군 인사를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리한 얘기다. 대장, 중장 등 고위 장성이 맡고 있는 군 요직의 임기가 만료됐는데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뒤로 미루게 되면 연쇄적으로 인사가 적체되어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계급 정년에 걸려 예편해야 하는 불행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인사가 내가 퇴임 후에도 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복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한 것이라는 오해는 노태우 측근 가운데서도 군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을 것이다.
인사 대상자들은 모두 새로운 보직의 적임자였다.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인사를 했더라도 인사 대상자들의 경력과 능력들을 잘 안다면 인사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군 내부에서도 그 인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전혀 없었다. 군 고위 장성들 가운데 전두환 직계에 따로 있고 노태우 직계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당시에는 들어보지 못했다. 어쨌든 나는 그 일을 겪으며 노태우 당선자 측근들이 내가 퇴임 후 일정 부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퇴임 후 나의 영향력 행사 문제와 관련된 노 당선자 측의 우려가 표면화된 또 한 가지 사례가 국가원로자문회의 문제였다. 이 기구는 내가 대통령 재임 때 있었던 국정자문회의를 명칭을 바꾸면서 인원을 늘리고 기능을 다소 강화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며 1987년 여야가 협상을 통해 마련한 직선제 헌법에도 명시된 헌법기구였다. 기능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의견을 내는 것이 주요 기능이어서 권력 행사와는 거리가 먼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현직 대통령이 활용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게 되어 있었다. 나의 퇴임 직전 통과된 국가원로자문회의 법은 원로회의의 건의에 대해 정부가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당국이 성실하게 답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만큼 이 조항을 놓고 원로회의에 대단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등의 비판을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국정자문회의 때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국정자문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사무처 직원들을 지원해 주었지만 헌법상 독립기구가 된 원로회의는 비서, 운전기사, 경비원, 청소원 등 보조 인력까지 모두 새로 채용해야 하는 만큼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게 되어 있어서 내가 퇴임과 동시에 의장이 되고 5년 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었다. 나의 전임인 최규화 전 대통령도 물론 참여하게 되고 단임제인 우리의 대통령들이 5년마다 새로 원로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통령 문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통치 경험과 재임 기간 중 구축된 각국 국가 원수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현직 대통령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정파가 다른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직 대통령들과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잘 기능하면 국민의 화합과 국론의 조정, 통일을 기하게 됨으로써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노 대통령 측은 국가원로자문회의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나타냈다. 그들은 국가원로자문회의법과 그 시행령이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부터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 비판적 보도를 이끌어내더니 내가 퇴임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펴나갔다. 내가 퇴임 후 일주일 뒤 가족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 서울을 비운 사이 각 신문과 방송에서는 원로회의가 헌법을 크게 훼손이라도 한 것처럼 비판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내가 레이건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언론 매체들은 내 동생이 회장으로 있던 새마을운동본부의 비리를 집중 보도하면서 원로회의 문제까지 함께 계속 물고 늘어졌다. 결국 내가 머무는 동안 동생이 새마을운동본부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속되자 나는 미국에서의 일정을 중단하고 급히 귀국했다. 귀국행 비행기에는 노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서울에서 급히 달려온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이 동승했다. 나의 사돈이기도 한 박 회장은 노태우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다. 박 회장은 내 동생의 비리 관련 자료들을 보여주며 동생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아울러 나에게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 사퇴를 종용했다. 서울에 돌아온 나는 4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과
민정당 명예총재직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나는 대통령 취임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 임기에서 단 하루도 더도 덜도 안 하겠다는 말을 헤아릴 수도 없이 되풀이해 강조했다. 이 말은 내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나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권한을 100% 행사한다는 뜻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모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었다. 내가 임기를 2달이나 남긴 시점에서 군 고위 장성 인사를 단행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고,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직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현직 대통령을 수렴청정하려 한다거나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오해를 받자 바로 사퇴한 것도 그러한 나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태우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1988년은 한마디로 오공청산의 해였다. 육공화국의 시대가 열렸으나 육공은 간대었고 오공청산으로 해가 뜨고 오공청산으로 날이 저물었다. 시간은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로지 오공화국에 머물러 있었다. 기적과도 같은 급속한 성장 발전을 이루어 세계로 하여금 한국인이 달려온다는 감탄을 자아내게 했던 우리나라가 과거의 족쇄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오공청산을 단지 560 간의 권력 갈등이나 야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측면에서만 볼 일은 아니었다. 시대가 바뀌는 계제에 지난 시대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히 명분 있는 문제제기다. 또 역사가 진행되고 발전해 가는 데 따라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국민적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대폭 개정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과거와의 차별화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정부이건 새로 들어선 정부는 의례 개혁을 말하기 마련이다. 오공청산이 오공화국에 대한 전면 부정이 아니고 오공화국에서의 비리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명분 앞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오공청산이라는 말은 처음 오공화국에서의 비리 청산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공 시절에 있었던 부정부패와 비리를 찾아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였을 터였다. 청산은 원래 채권과 채무, 공과 과를 가려서 정리한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만 다뤄서는 정리가 될 수 없고 청산도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오공 비리 청산이 오공청산이라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 처음부터 공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과만 도마에 올렸다. 그 용어가 고정관념화하면서 비리가 청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공 자체가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 된 것이다. 어느새 오공청산은 피해갈 수 없는 정치적 과제,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정쟁의 수단, 정치 보복의 구실로 변질되어 갔고 막판에는 육공 핵심 세력 간의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40주년이 된 그 해까지 집권자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함으로써 정부가 바뀐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나의 퇴임은 헌정사상 최초의 평화적 정부 이양이었다. 6.29 선언의 내용과 그 실천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혁명은 아니었다. 헌정이 중단되거나 정부가 붕괴되는 일도 없었다. 내가 임기 도중에 물러난 것도 물론 아니다. 6.29 선언은 집권하고 있던 나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던 만큼 나는 그로부터 8개월간의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으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6.29 선언이 천명하고 있던 모든 민주화 조치도 나의 정부, 오공화국 정부가 실행했다. 정당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은 민정당과 야당이 협상을 통해 이뤄냈지만 많은 일들이 대통령이 해야 하는 조치들이었고 그 일들은 모두 나의 결단과 지시에 따라 실시되었다. 오공화국이 청산되어야 할 이유도 근거도 없는 것이다. 6공화국 정부는 5공화국 헌법을 개정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출범한 정부인 만큼
오공의 연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이다. 다시 말해 노태우 정부는 5공화국 2기 정부가 아니고 6공화국 정부인 것이다. 그러나 헌정의 연속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5공을 부정하고는 6공이 성립될 수 없다. 더욱이 노태우 대통령은 5공의 집권 여당인 민정당의 총재이며 민정당의 추천으로 후보가 되어 당선된 만큼 민정당의 대통령인 것이다. 민정당에 인기가 없어 선거 기간 중 가급적 민정당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는 떳떳하지도 못한 눈가림식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민정당의 후보인 노태우는 순전히 개인적 인기에 의해 당선된 것이며 국민은 5공화국이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거나 민정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억지일 뿐이다. 사리가 그렇다고 해도 정치는 어디까지나 현실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핵심은 대통령 권력의 독점을 위해서는 나의 영향력을 말살해야 하고 그 전략으로 5공 청산을 통해 560 단절을 이루어내겠다는 집념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야당들 또한 목적은 다르지만 5공 청산을 도마 위에 올려놓자는 데에는 뜻이 일치했다.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노태우 정부에게서는 공격의 소재를 찾을 수 없는 만큼 5공 청산을 내세워 5공의 연장선상에 있는 6공을 최대한 괴롭히자는 것이었다. 특히 이른바 3김씨로 불리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씨는 가슴속 깊이 품고 있던 나에 대한 보복 심리가 발동하게 되는 계기를 만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작가 이병주 씨는 대통령들의 초상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에 관해 이렇게 썼다. 3김씨는 만일 전두환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그가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그자가 설쳐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란 환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한다. 이러한 아쉬움이 증오의 밀도를 짙게 하고 적의를 증폭한다. 사실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반군사 정부라는 뿌리 깊은 적대감을 깔고 노태우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난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굿판을 벌일 마당을 마련해 준 것은 노태우 정부였다. 여기에 언론과 대학가까지 합세하게 되니까 나라가 온통 5공 청산의 회오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었다. 5공 시절 해직되었다가 6.29 선언 이후 복직한 언론인들이 5공에 대해 절치부심하고 있었고 언론기관 통폐합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언론사들 또한 경쟁적으로 5공 공격에 나섰다. 우리나라 언론의 부정적 특성으로 지적되는 하이에나 근성과 부화 내동하는 경박한 행태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학원가는 훗날 이른바 386 세대라고 불리는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다. 이들은 1980년대를 거치면서 학습을 통해 1948년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째로 부정하는 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이병주 씨가 이들이 언젠가는 보복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집념을 가꾸게 되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 했듯이 노 대통령의 핵심 측근, 야당, 언론, 대학가 등은 서로 속셈은 달랐지만 나와 5공을 철저히 분쇄해버리자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전의를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병주 씨의 글은 이런 정황인데다 전두환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움까지를 감당해야 했다. 고도 썼다. 미국 방문 때 만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나에게 이제 무장이 해제된 채 광야에 홀로 섰으니 야수들이 달려들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이 떠올랐다. 5공 청산 전국은 이미 일찍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